후보장, 심리적 만족을 위한 마법의 삼각형. 돈과 여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된다. 독일인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행복과 사랑, 그리고 우정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이것들은 섹스나 독립 또는 성공보다 앞선다. 이 중에서도 행복에 대한 동경은 거의 종교적인 차원을 띈다. 10사람 중 7은 삶의 의미가 행복해지는 것, 가능한 한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생각에 찬성한다. 그러나 1974년 조사에서는 응답한 사람 중 절반 정도의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30%의 사람만이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행복을 구하였지만 찾지 못했다. 그동안 경제적인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50여 년 전에 비해 결코 증가하지 않았다. 당시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은 우리에게 한결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당시에는 사치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은 누구나 다 누리는 일이 되었다. 길가에 늘어선 편의점에서도 샴페인을 마실 수 있고 양복 한 벌값이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다. 여가 시간을 누리는 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었으며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 도자기를 굽거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들 중 하나에 등록을 하면 된다. 천공을 나는 것이 꿈이던 사람은 이제 패러글라이딩 학원에 등록하면 된다. 안락한 삶은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에선 극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가 심리적 만족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브레이트는 이미 서푼짜리 오페라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래, 행복을 향해 달려보자. 그러나 너무 빨리는 말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향해 달리지만 행복은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네. 정치가들의 실패,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독일 사람들은 평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것은 소위 선진국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일본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스페인보다 앞서고 이탈리아보다 뒤진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다. 행복 추구권을 독립선언의 핵심으로 삼은 미국 시민들은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나라들과 독일의 중간 정도에 놓여 있다.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든 지난 수십 년간의 경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든 간에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선진국들에서 삶의 수준은 결코 삶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망이 없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정부의 과제를 시민들의 삶에 대한 행복에 둔다면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정치가들은 실패한 셈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허친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말로 정치가들의 목표여야 한다고 1726년 자신의 책 성과 악에 대한 연구에서 강조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미국 헌법의 기조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후 유럽 민주주의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요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날 각 나라의 정부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발전에 주력을 쏟고 있다. 경제 수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옆에 도표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간과 기계가 수행하는 노동이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생산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우리의 경제 체계는 그 엄청난 가치 창출에도 불구하고 극히 비생산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달러 한 장 한 장이 정말 소중한 소득을 의미하는 경제 성장이 다소 덜 된 나라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너무나 빈곤한 나라인 몰도바에서 시작해 선진국을 향해 달리는 국가 중 대한민국처럼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여주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가장 필요한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행복이 귀한 법이다. 자신의 농토에서 수확한 곡물로 간신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뿐인 네팔의 농부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추수한 곡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두막의 지붕은 우기를 잘 견뎌낼 것인가? 아이가 계속해서 기침을 해대는데 혹시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 농부의 경우 아주 조금이라도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 진정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케칼라의 기적. 그러나 경제력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서조차 행복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물질적 재산의 양에 구애받지 않고 삶에 대한 커다란 만족감을 창출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후텁지근한 인도 남부의 작은 주 케랄라가 바로 그런 지역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3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좁은 땅에 모여 살고 있다. 그러나 땅은 좁아도 모든 곳에서 코코야자 나무와 바나나 나무 그리고 양념에 쓸 수 있는 식물들이 경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케랄라 주에서는 농산물을 늘 풍성하게 수확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한 달에 60달러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발전한 주이다. 인도의 다른 주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문맹에 시달리는 데 반해 이곳에서는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읽고 쓸 줄 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쓰는 것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케랄라는 수천 년 동안 전투술과 아유르베다 의술 그리고 댄스 극장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이 지방 고유어로 수준 높은 영화가 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소작농들이 허기도 채 가시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소작료를 받으며 뼈빠지게 지주의 농토를 경작하는 데 반해 케랄라 주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농토를 소유하고 자립적인 삶을 꾸려나간다. 케릴라는 평균 수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곳의 기대 수명은 74살인데 이것은 그처럼 빈곤한 나라의 정황을 살펴볼 때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케랄라보다 6배나 더 잘 사는 브라질의 경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6살이 되면 수명을 다한다. 케랄라 시민들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미국 흑인들의 경우에도 평균 수명은 케랄라의 시민들이 누리는 수명만큼 길지 못하다. 수명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케랄라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결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케랄라에 마련되어 있는 좋은 의료시설과 위생 덕분이다. 케랄라주는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제철 산업이나 공항 건설에 투자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케랄라에서는 인도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인식도 이곳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했다. 자신의 농토와 확실한 수입 그리고 잘 운영되는 마을 공동체에서의 삶은 이곳 사람들로 하여금 쓰러져가는 집 앞에 철거반이 대기하고 있는 빈민 지역보다 한결 여유있게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었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통을 한결 줄여주었던 것이다. 화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는 건강한 몸을 보장하고 건강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신체와 정신 간의 그러한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될수록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는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의료 및 위생 상태가 나아지기만 하면 결핵이나 콜레라 또는 장염에 걸려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다른 질병의 희생자가 된다. 수명이 연장될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병에 시달린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망의 원인인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말이다.
기분 좋은 상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부재 그리고 긴 수명 사이에는 많은 연구서들이 증명하듯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이 영위하는 삶의 형태는 유전적 특질이나 환경 또는 의료시설 등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의 수명을 결정한다. 삶의 형태야말로 다른 요소 모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몸은 행복을 감지하는 촉수이기 때문이다. 돈과 행복의 역설.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인생에 대해 만족하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의로움과 병행한다. 두 가지 질문 모두에서 가난한 케랄라는 개발도상국들 중 가장 뛰어난 대답을 주는 지역이다. 브라질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짧아진다. 브라질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의 수입이 케랄라의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의 수입보다 많은데도 그렇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장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적 부가 아니라 부의 바람직한 분배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나라 중 스웨덴이나 일본의 소득 격차는 다른 나라에 반해 적은 편이다. 그에 비례해서 이 두 나라의 국민은 서로 다른 복지 체계와 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긴 수명을 누린다. 반대로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도 줄어든다. 독일의 경우 경제적 부와 수명 모두에서 선진국의 평균치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입이 비교적 고른 나라의 국민이 삶의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부자와 빈차의 격차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보다 적다. 미국의 여러 주들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뛰어난 의료시설을 갖춘 나라이지만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주마다 다른데 심한 경우 4년 정도의 격차를 보여줄 정도이다. 북서쪽에 있는 다코타주는 기대 수명이 77살인데 반해 남쪽에 있는 루이지애나주는 73살에 불과하다. 절대 부도, 빈곤층의 비율도, 그리고 흡연도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충분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암이나 유전자로 인한 질병에 따른 사망률 역시 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주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다른 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 때문이다. 루이지애나의 빈부 격차는 다코타보다 거의 2배나 높다. 좀 더 심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나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격한 대립 상황이 스트레스를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매우 역설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 경제적 부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회 내에서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30년간 많은 나라들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빈부의 격차, 즉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간극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곳은 특히 극심한 변화를 겪는 동유럽 나라들이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지독하다. 러시아의 사망률은 1989년 이래로 3분의 1이 증가했고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60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일찍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헝가리의 경우 사망률은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20% 정도 증가했다. 헝가리의 전체 경제 상황이 특히 이 기간 동안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총 국가 수입은 오히려 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부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0년과 똑같은 경제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따를 것 같으면 부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부를 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통장 잔고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는다면 이 논거는 유효하다. 그러나 심리적 만족도와 건강 상태에 따른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 논거는 맞지 않다.
한 사회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 결국 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로제토 이야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 로제토의 시민들은 이러한 발전 과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신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산업 국가들에서 가장 빈번한 사망 원인으로 등장하는 심장 혈압 관련 질병에 걸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65살이 넘는 남자들의 사망률도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 나타나는 평균 수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도시의 주민들 거의 모두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건강식품 광고에 자주 등장하곤 하는 지중해식 식습관 덕택은 아니었다. 오히려 로제토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웠고 혹독하게 일했으며 당시 미국에서 올리브유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 기름을 사용해 전통적으로 기름진 이탈리아의 음식을 요리했다. 유전자적 특질도 로제토 사람들의 건강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로제토 시민들을 미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해 준 것은 바로 끈끈한 유대 관계였다. 이곳은 동일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아폴리안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똘똘 뭉쳐 살던 곳이다. 그들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에 살면서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폴리안의 모든 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날마다 해가 지면 함께 산책과 클럽에서의 놀이를 즐겼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의 행사들과 축제 행렬에 참석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로제토에서는 부를 자랑하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었다. 많은 가족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의복이나 자동차 또는 집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통 3세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았다. 범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로제토가 미국의 다른 지역처럼 바뀌자 변하고 말았다. 로제토의 시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만큼 공동체 역시 해체되어 갔다. 1970년 이후 젊은이들은 대학 공부를 위해 로제토를 떠나갔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부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 커다란 집들이 세워졌고 수영장이 공적 건물로 되었으며 정원에는 울타리가 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사면의 벽에 둘러싸여 자신이 쌓은 부를 즐기게 되었다. 로제토가 미국의 다른 보통 소도시들을 닮아 갈수록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확률과 사망률도 미국의 평균에 근접해 갔다. 주민들 사이를 엮어주던 강한 유대가 사라짐과 함께 그러한 유대 덕분에 가능했던 보호작용 역시 사라져간 것이다. 경쟁보다는 연대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는 동안 로제토의 시민들은 다른 미국 시민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로제토에서는 그 누구도 이웃과 경쟁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덜 성공한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지위가 낮아질까 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소유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로제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면 성공과 부를 쌓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절망감, 결코 벌어진 그 격차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로제토에서는 모든 가족과 이웃이 서로 조건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공동체의 후원이 너무나 확고해서 모두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시켜주는 확실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혼돈이 몰아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다. 로제토 시민들은 절망을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내적 평정은 종종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곤 하는 심장 혈압 관련 질병들에서 로제토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심리적 원인에 구애받지 않은 암 같은 질병의 발병률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보여주는 평균치와 비슷했다.
연대감이 힘겨운 상황을 한결 견딜만 하게 해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19세기 노동적 운동 때부터 사람들은 동지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잘 운영되는 공동체가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끼쳐 실제로 건강에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이다.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우정의 가치를 논하면서 이 연결망을 언급한 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산다. 심리적 만족과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의 집단 속에서의 연대 간에 나타나는 이 연결망은 로제토 시민들에 대한 초기 사회학 연구가 발표된 이래 많은 연구들이 설득력 있게 확인시켜 주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가 잘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심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삶의 방식이 크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사회적 연결망은 해체되고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가 시작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세계에 살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회피하게 된다. 사회적 연대와 삶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긍정적인 예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의 국민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북해가 나라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해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등한 사회를 낳았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황조차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고무장화를 신고 댐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 네덜란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나 주식회사보다는 공동체를 사람들과 연대감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물들은 최근 유행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른바 나 주식회사라는 슬로건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이 슬로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시장에 관철되어야 하는 회사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많은 처세서들은 이 나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은 각자의 브랜드를 개발해 자기 자신을 유일무이한 상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즉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과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주식회사는 로제토 공동체와 정확히 반대되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때 뉴욕의 기업가이며 억만장자인 론 펄리먼은 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행복은 실제적으로 흐르는 돈의 양이다. 그러나 그 모든 장래성 있는 경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에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은 이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인간적인 엄청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활에 갇혀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한결 덜 받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함께 일상의 삶을 꾸리는 이웃과의 지역을 덜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삶을 벗어나 공동체적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언제나 굉장한 만족을 얻곤 한다. 이것은 영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마이클 아가일의 여가 시간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의 연구에서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기쁨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회 활동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가 시간의 활용에 따른 만족도를 기록한 표에서 우리는 사회활동보다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유일한 행위로는 춤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에 응하는 사람들은 사회활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기쁨의 요인으로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일이 가져온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처럼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든 자연보호단체에서 일하든 사회활동에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바로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추천할 만한 일이다. 신뢰에 기반을 둔 시민의식.
합창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은 소박한 행위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일 이상의 효과를 낸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퍼트넘은 이탈리아의 예를 통해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에밀리아, 로마니아 같이 많은 지방 정부가 아주 모범적으로 정책 운영을 하는데 비해 이탈리아의 다른 지방에서는 부패와 열악한 경제 상태 그리고 혼돈이 지배적이다. 퍼트넘은 한쪽에서의 성공과 다른 한쪽에서의 실패에 대한 해명을 마을과 도시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발견했다.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기꺼이 함께 행동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정부도 훌륭하다. 여기서 시민들을 묶어주는 끈은 대부분 비정치적인 것들, 예컨대 축구클럽이나 합창대, 복권 축첨 등이었지만 말이다. 퍼트넘은 자율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삶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동체에서는 남몰래 무슨 일을 꾸미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동한다. 자신들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주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연결망이 잘 짜여져 있지 않는 사회에서는 끼리끼리 짜고 버리는 음모가 번창하게 마련이다. 이런 곳에서는 개인이 특정 집단의 변덕스러운 의지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식대로 가능한 속임수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많이 횡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 부정부패와 몇몇 권력가들의 권력 남용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응할 만한 반대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곳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실도 유효하다. 즉,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신뢰는 권력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실력자들과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넓게 퍼져 있는 공적 삶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시민의식은 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 기초이다. 시민의식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익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반면 유대관계가 느슨한 지역에서는 좀 더 벌어진다. 퍼트넘은 동일한 상황을 그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물의 분배가 좀 더 정당하게 잘 이루어지는 주들은 일반 단체나 시민단체 또는 클럽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좀 더 잘 작동되고 있었다. 그런 주에서는 선거 참여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시민들 역시 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살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정의로움과 시민의식, 그리고 수명은 이렇듯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성체가 온전히 잘 유지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다. 실업이 가져오는 무기력. 대량 실업 역시 사회 구성체를 뒤흔든다. 스위스의 경제학자 브루노 플레이는 여러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만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실업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도 언젠가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공포에서 기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연대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해서 처지가 더 괜찮은 사람들도 사회적 피폐함의 결과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도시 마리엔탈의 경우 실업자들이 강요한 무의로 인해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빈의 남쪽에 있는 마리엔탈은 그곳의 대규모 직물 공장이 경제난에 빠지기 전까지는 한창 번창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이 직물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이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1929년 경제공황 때 발생한 일이어서 그들은 잃어버린 일자리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실업 대책 덕분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는 이전에 그토록 자긍심 넘치던 노동자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인 마리안 야호다와 파울 라차르스 펠트는 이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추적해서 기록으로 남겼다. 마리엔탈은 죽음을 앞둔 투쟁을 하는 것 같았다. 마리엔탈 사람들은 스스로 애를 써서 기운을 차리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전망을 보여주는 대신 체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환경에 굴복함으로써 온갖 형태의 절망감을 맛보았다. 1년이 지나자 실업이 닥치기까지 풍요로웠던 마리엔탈의 사회적 삶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전에 노동자들이 만들고 가꾸어 왔던 공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해졌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그들은 공원을 가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잔뜩 움츠려들어 겨우 집안일이나 해낼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들 중 한 사람은 푸념했다. 생의 의욕을 상실한 이들은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여유로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이전에 2분의 1로 줄었다.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급격하게 줄었다. 이전에 사회주의 당에서 간부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전에는 노동자 신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샅샅이 읽곤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슬쩍 훑어보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도 말이죠. 머리엔탈 사람들은 시간의 감각을 상실했다. 그들은 야호다와 라차르스 펠트의 부탁에 따라 읽기를 썼는데 기록된 내용은 겨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6에서 17시 우유 사러 나갔다 옴. 17에서 18시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옴. 이전 같으면 5분이면 걸어갔다 올 수 있는 100에서 200m의 거리도 이제는 1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 어이없는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두 사회학자는 대로가 보이는 창문에 자리를 잡고 이들의 걸음걸이 속도를 재봤다. 이들이 걷는 거리는 1시간에 3km가 채 되지 못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걷는 일반 보행자의 속도의 반도 안 되는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위의 나날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수동적으로 변했고 에너지를 상실했다. 마리엔들의 실업 상황이 펼쳐진 1930년은 2002년과는 다르다. 그리고 마리엔탈은 유럽이 아니다. 오늘날 실업자들은 당시 마리엔탈의 실업자들보다 경제적으로 한결 더 안전한 장치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벌어진 경제 위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경제 상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가 가져오는 황폐한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실업자들의 상당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그들의 나이가 이미 50을 넘긴 상태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많은 사회 심리학 연구소가 보여주고 있듯이 삶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는 아직 일을 하는 동년배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 할 일이 없게 된 상태는 심리적으로 볼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내리는 사회 심리학자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심리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와 연결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 결과 기대 수명도 짧아지게 된다. 어느 누구도 나태할 권리는 없다는 식의 속담이 종종 미디어에 인용되곤 하지만 아침에 실컷 잠자는 것 등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굴욕감을 느낀다. 마리엔탈의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실업은 무기력한 상태가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예들 중 하나이다. 자기 결정의 축복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누리는 행복의 열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 외부의 힘에 자신을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고 미국 록펠러 대학의 브루스 맥웰은 말한다. 이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떤 통제력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써 건강을 해치게 된다.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불러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비교적 사소한 상황에서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는 안내방송을 몇 시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목적지에 몇 시간 먼저 도착하든 늦게 도착하든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언제 출발할지에 대한 결정은 완전히 우리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흥분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무력감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너무나 오래된 진화의 유전적 결과이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원시림에 사는 개코 원숭이들을 관찰한 스트레스 연구가 로버트 셀퍼스키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전한다. 이들 원숭이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컷들은 오드런머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다. 세렝게티 원시림의 먹이 상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동물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양호하다. 그런데도 낮은 지위에 있는 수컷들의 건강 상태는 우두머리들에 비해 현저히 나쁘다. 지위가 낮을수록 개코 원숭이의 혈관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흐르고 그만큼 더 자주 병이 들고 그만큼 더 일찍 죽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미세하게 그리고 거의 일상적 상태에서 작동하는 복종의 형태들조차 그것이 지속될 경우 심리적 만족도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구동독 시민들의 구소득에 비해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국가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져 있었다. 구동독 시민들의 무력함은 사람들의 몸짓에서도 나타났다. 1986년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웨이팅겐은 당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노동자들이 드나드는 술집에서 그들을 비교 관찰했다. 당시 서베를린의 술집에 드나들던 사람들 중 4분의 3 이상이 때때로 웃음을 짓곤 했던 데 반해 동베를린의 술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웃는 경우는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웃음보다 더 확실한 차이는 몸짓에서 나타나는데 웨팅겐에 따르면 이러한 몸짓은 자기 신뢰나 패배감 등과 관련이 깊다. 서베를린 술집의 경우 앉거나 서 있을 때 등을 꼿꼿이 펴고 있는 사람이 50% 정도였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경우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은 20명에 한 명꼴도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직장에서 낮은 서열에 있을수록 자신이 할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을 상하게 한다. 영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서열 사이의 관계를 추적했다. 이 연구는 셀퍼스키가 세렝게티의 원숭이들을 관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관청의 촌책임자와 주요 부서의 책임자 사이에도 이미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총 책임자들보다 3배 이상 자주 병에 걸린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확률 역시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두고 볼 때 이 차이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총 책임자와 그들의 수입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국가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영양 섭취나 스포츠, 흡연 등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때 총 책임자와 낮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격차는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서열 체계가 가져오는 일의 결정권이다. 서열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낮은 지위에 있을수록 권력이 없음이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빈번히 사용하곤 했다. 내일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립니다. 또는 언제 쉴지에 대해 나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지요.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자기 결정권이 늘어나도 그것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더 오래 살도록 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양로원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곳에 머무는 노인들에게 일상의 사소한 일을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노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버스를 대절해 정해진 커피숍에 가는 대신 다양하게 제시된 여러 나들이 코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강병인들이 도맡아온 화초를 가꾸기도 노인들이 직접 책임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소한 변화들은 그러나 기적을 가져왔다. 노인들은 다른 일상적인 일에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좀 더 자주 의논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병에 걸리는 일이 드물어졌으며 인터뷰를 할 때에도 삶에 대해 한결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측정되는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주변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언어 때문도 아니다.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알로이스 슈트처와 브루노 플레이의 연구가 밝혀냈듯이 보덴 호수와 제네바 호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스위스의 국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공동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독특한 방식에 달려있다.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정치 체계가 공존한다. 왜냐하면 주요 정책들이 수도인 베른에서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6개의 지방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위스의 지방 정부들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은 국민 투표와 국민 의견 제도를 통해 헌법을 변경하거나 법령을 제정하거나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정치 참여권의 내용과 형식은 매우 상이하다. 바젤 같은 지방 정부의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고를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치적 이슈로 삼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 정해진 명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느낀다. 그러나 제네바 같은 정부의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이슈를 관철시키려면 높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곳의 정치체계는 독일 같은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와 비슷하다. 슈트처와 플레이는 6,100명의 스위스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각 지방 정부에서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비교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정치적으로 더 많은 힘을 행사할수록 그들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높았다.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큰지 통계적으로 볼 때 제네바에서 바젤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입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 단계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만족도를 가져다 줄 정도였다. 이로써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가 은행 계좌 잔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학교나 병원, 수영장 등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나 지역의 운명을 직접 관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슈트츠와 플레이는 두 번째의 답이 맞다고 말한다. 좀 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이 없는 지방 정부들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는 삶의 만족도를 눈에 띄게 조금밖에 향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란 정치가 관람석에서 바라보는 스포츠 이상인 나라인 것이다.
삶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이루는 마법의 삼각형. 시민의식과 사회적 균형,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 이 세 가지가 바로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이루는 마법의 삼각형이다. 한 사회 내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그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며 서로 규정 짓는다. 이 장에서 소개한 예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머리엔틀의 경우 시민의식이 사라진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조성한 공원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 사회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며 절망했기 때문에 황폐하게 내버려졌다. 반대로 로제토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는 구성원 모두를 운명의 타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정도로 강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토대를 이룬 것은 바로 사회적 균형이었다. 로제토 사람들은 수십의 격차조차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더 이상 균형이 아닌 대립들이 무성하게 되자 공동체 의식 또한 사라져 갔다. 스위스는 어떠했는가? 몇몇 지방 정부의 경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부의 운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는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유럽 사람들보다 삶에 대해 더 만족하였다. 시민의식, 사회적 균형,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동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스트레스를 이 세 요소가 감소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 요소는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있는 자유를 선사한다. 행복한 사회는 삶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각자의 개인에게 부여한다. 또한 행복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도의 지방정부 케랄라를 상세하게 관찰한 인도의 경제학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야 센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발전의 의미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 그는 부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목표들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책임 또한 져야 한다. 그렇지만 널리 퍼져 있는 선입견과는 달리 이러한 외부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다. 스위스의 지방 정부들을 비교한 앞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모든 개인은 행복한 사회의 장점들에서 이익을 취할 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손수 실천하는 임무도 기꺼이 부담한다. 그 어떤 정부도 행복을 추구하라고 시민들을 강제로 떠밀 수는 없다. 마법의 삼각형의 각 꼭지를 움직일 때 드는 힘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시민 개개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는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켜야 가능하다. 시민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종종 국가나 기업 조직의 개혁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대개 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자유의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유아원의 운영 시간을 조절하거나 학교의 수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부모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일 등이다. 시민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의식이란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며 자신의 관심에 따른 이러한 참여는 이미 그것 자체로서 개인들에게 자기 결정권에 대한 느낌을 준다. 학부모 회의에서 아이들의 수업 내용과 형식을 함께 결정할 수 있거나 일하는 장소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 또는 축구 동호회에서 경기 성적을 높이기 위해 회의를 통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 일 등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주며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시민의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음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행위 자체에 놓여있는 쾌락으로 인해서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와 무기력의 느낌은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그 대신 행동은 좋은 감정에 이르는 열쇠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한 사회의 행복에도 해당된다. 행복한 삶은 운명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만 한다. 이 책의 여러 장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다. 행복의 공식 1. 경제적 부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 더 이상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연대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을 것이다. 2.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라.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는 데 감사하라.